거북선 같은 경우는 상가 공실률이 87%입니다. 입점이 13%, 입점률이. 그러면 상권이 유령 상권이잖아. 그렇죠. 우리의 인생을 리모델링 행보TV 김만입니다. 소장님, 오늘은요 많은 부동산 중에 섬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섬? 예. 섬이 영종도? 아니요. 안산 단원구에 있는 반달섬. 예. 뭔가 반달섬 거북섬? 예. 지금 감이 오신 것 같은데. 감 잡았어. 반달섬에 그러니까 생활형 숙박시설이 7,000호가 공실이 났는데, 네. 이게 상가는 뭐 16억 주고 샀는데 1억 깎아준데도 사갈 사람이 없다는데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충분히 예상을 했고요. 네. 저는 이미 아마 뭐 그런 분은 없으시겠으나 제 칼럼을 좀 찾아보게 되면 아마 2020년인가 2021년에 제가 실제로 칼럼도 썼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주의해야 된다라는 칼럼을 썼는데 저는 이미 감 잡았죠. 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일단 뭐 거북섬 반달섬 자체가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북섬 반달섬 사업을 좀 살펴보게 되면 2013년도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매립을 해서 만든 인공섬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영종도처럼 원래 있던 섬이 아니라 매립을 해서 인천 송도처럼 또 인천 청라처럼 매립을 한 섬입니다. 섬을 만들어서 왜 매립을 했을까요? 심심해서? 아니겠죠? 그러면 돈 벌려고. 그래서 매립을 해서 땅을 만들면 이 땅을 분양을 하잖아요. 그럼 누가 살까요? 개인이? 아니죠. 개인한테 팔 수는 없고 신도시 개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도시는 땅을 수용해가지고 이제 택지 만들어서 칸 딱딱딱딱 잘라가지고 건설회사들한테 이렇게 분양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거북섬 반달섬도 이제 팔아먹죠. 누구한테? 시행사한테 팔아먹습니다. 최근에 대선 후보가 뭐 웨이브파크인가요? 대형 파도풀 뭐 얘기했다가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생기는데 그게 같은 문제입니다. 이게 사업이 굉장히 잘 되고 공실도 없고 잘 돌아갔다면 오히려 잘했다라고 박수를 받을 수는 있는데 지금 상황이 뭐 아까 7,000가구라고 했나요? 네, 7,000호. 7,000호가 생활형 숙박시설이 공실이고 거북선 같은 경우는 상가 공실률이 87%입니다. 입점이 13%, 입점률이. 그러면 상권이 유령 상권이잖아. 그렇죠. 왜 이렇게 됐냐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원인을 좀 분석해보게 되면 저는 가봤거든요. 반달섬, 거북섬을 2020년인가? 2021년. 제가 한 2번 갔는 것 같네요. 갈 때 서울에서 가보면 생각보다 좀 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시와호 있잖아요. 시와호 이제 뷰가 나오는데 저는 그 이미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입지도 그렇고 이미지도 그렇고 안산에 사시는 분들은 친근합니다. 거기 뭐 드라이브 가기도 좋고 괜찮아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서울에 사시는 분한테 안산 거북 반달섬 얘기하면 일단 약간 지방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제 고객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거기 어떻게 가죠? 거기 어떻게, 막 이런 반응입니다. 지하철역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지하철역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거리가 멀다는 말씀이죠. 심리 거리도 멀고 물리적 거리도 멉니다. 그러면 물리적 거리를 단축하는 방법은요. 지하철, 고속 지하철, GTX 같은 경우. 파주 운정이 사실 거리가 멀잖아요. 근데 최근에 GTX A가 생기니까 시간적 거리는 엄청나게 단축이 되죠. 그래서 실제로 파주 운정에서 GTX A 타면 서울역까지 21분 30초. 제가 스탑워치를 딱 재보니까 21분 30초 걸리는데 물리적 거리의 단점을 시간의 거리로 극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반달섬에는 계획도 없습니다. 지하철 계획 없고요. 뭐 GTX 계획도 없습니다. 그런데 접근하기도 힘든 곳에 이제 대규모 상가,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을 짓는데 웨이브파크야. 그래 뭐 놀러 갈 수도 있나? 뭐 애들 데리고 한번 갈 수는 있겠으나 생활형 숙박시설이나 오피스텔이나 상가 같은 경우는 개념이 다르죠. 하나씩 짚어보게 되면 생활형 숙박시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숙박입니다. 숙박.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룸처럼 오피스텔처럼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월세 내고 거주하면 안 됩니다. 주거용으로. 숙박용으로만.
에어비앤비처럼 숙박용으로만 사용해야 되는데 관행적으로 그냥 원룸처럼 오피스텔처럼 주거용으로 사용했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넘어가 해서 넘어갔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2020년, 2021년에 이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그때 기억나시나요? 2020년, 2021년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네. 집값이 천정부지 올라가면서 지방의 중소도시들까지도 조정 대상 지역에 지정될 정도로 전국이 들썩 난리가 납니다. 규제 들어가죠. 세금 규제, 대출 규제, 뭐 여러 가지 규제가 들어가니까 실질적으로 아파트 사기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힘들었겠죠. 사고는 싶은데 못 돈이 삽니다. 없어요. 구매 욕구는 높은데 왜? 집값이 다 올라가니까 내 친구는 아파트 투자해가지고 매덕 벌었는데 나는 그동안 일만 열심히 하다가 기회를 놓치니까 속상해가지고 나 투자 좀 해야 될 것 같아. 가니까 뭐 대출도 안 나와. 규제도 많아. 다주택자 규제에 살 수가 없네? 그런데 광명이 보여. 빛이 쫙 내리쬐는데 틈새 시장이 딱 등장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또는 상가 또는 오피스텔. 얘들은 주택이 아니거든요. 주택이 아니면 정부가 주택에다 규제를 하다 보니 주택이 아니면 대출 규제, 대출 한 70% 정도 나오고 주택 수도 안 들어갑니다. 나는 서울에 아파트가 두 채가 있는데 한 채 더 살려고 하니까 3주택 양도세 30%포인트 중과세 붙으면 최고 세율이 지방세까지 82.5% 되거든요. 10억 남으면 8억 세금 내야 된다고요. 나는 애국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그 정도 내고는 못합니다. 동업은 할 수 있죠. 10억 남으면 5억은 낼 수 있는데 8억은 절대 못 냅니다. 아마 공무원들도 안 할 겁니다. 대통령도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틈새 빚이 보이잖아요. 대출도 나오고 주택수도 안 들어가고 모든 규제가 다 빠져. 와, 너무 좋은데? 오피스텔도 마찬가지고요. 상가도 내가 노후가 좀 불안한데 우리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를 앞두고 있잖아요. 내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지? 수익형 부동산 월세 좀 받으면 좋겠다라는 꿈은 누구나 가지고 있어서 상가 하나 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근데 그때 금리도 저금리. 그러니까 은행 대출이자 한 2% 정도 받아서 수익률 4%, 5% 나오면 상가도 대출이 잘 나오니까 이득이네, 괜찮네 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또 반대로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죠. 그러면 아파트를 지었는데 분양가를 못 올려요. 주변 시세 대비 한 30%로 꾹 눌러버리니까 돈을 많이 못 법니다. 아파트 지어서 돈이 안 됩니다. 그러면 돈이 안 되면 시행사, 시공사, 건설, 우리가 일반적인 이제 건설회사라고 한다면 머리를 긁겠죠. 야, 이거 돈 안 되는 사업을 우리가 해야 돼? 어떡하지? 어떡하지라고 하는데 빚이 보이는 게 뭡니까? 생활형 숙박시설, 상가, 오피스텔. 야, 저거 수요자들이 틈새 상품으로 먹히네? 분양가를 올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생숙 같은 경우는 더 유리한 게 오피스텔과 생숙은 생긴 게 비슷합니다. 맞아요. 차이도 없습니다. 차이가 없는데 생활형 숙박시설은 숙박이잖아요. 오피스텔은 어떻게 돼요? 매일 퇴근하고 들어와서 생활하다가 아침에 출근하고 매일 사용하니까 왔다 갔다 하면 주차장이 딱 있어야 되는데 숙박은 일주일에 한두 번? 뭐 자고 관광객들이 웨이브파크 보러 오고 바다 보러 와서 자고 가고 뭐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차장을 오피스텔보다 덜 지어도 됩니다. 공급자 입장에서 건설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주차장을 덜 지어도 된다는 얘기는 호실을 더 많이 지어도 된다는 얘기, 분양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좋잖아요. 그래서 생활형 숙박시설을 또 많이 공급합니다. 상가도 많이 공급을 하죠.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공급자는 수익 확보를 위해서 아파트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니까 답이 안 나오니까 틈새 상품으로. 수요자들은 규제가 많은데 아파트 투자 못하는데 이게 틈새 상품이 되니까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지죠. 엄청나게 팔립니다. 실제로 2020년, 2021년에 제가 거북선 반달섬 분양 현장을 가봤다니까요. 난리가 납니다. 어떻게 파냐면 약간 홍보를 좀 하잖아요. 분양을 하려면 약간 본의 아니게 거짓말 같은 걸 좀 보태는데 법으로도 저는 법이 참 웃기는데 약간의 거짓말을 인정해 줍니다.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분양을 하기 위한 정당한 마케팅이라고 인정을 해서 100% 진실이 아니더라도 약간의 허위 정보는 통상적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하죠. 생활형 숙박시설 원룸처럼 사용을 하는데 제가 이제 분양받을 투자자라고 생각한다면 그 분양하시는 분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100만 원 받게 해줍니다. 괜찮은데? 왜냐하면 시세는 한 500에 한 50만 원 또 받을까 말까인데 내가 알고 있는 시세의 2배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투자 목적이 강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프리미엄 붙습니다. 프리미엄 붙여서 피 받고 팔아도 됩니다. 전매 제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진짜? 진짜? 사례가 없으면 괜찮은데 그때 속초 이런 곳이 또 막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프리미엄이 뭐 1억 주고 분양받았는데 2억 되고 투자 대비 뭐 몇 퍼센트입니까? 수익률이 100% 막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 많은 분들이 그래 속초도 피 붙는데 여기도 피 붙지. 그러니까 초기에는 또 피도 붙었어요. 막 3천만 원, 5천만 원 붙으니까 이제 신이 나죠. 그러면 이제 정신줄을 놔버립니다. 다음 투자자들 야 프리미엄 붙으니까 너도 나도 막 1억 5천, 2억씩 주고 사고 막 이런 상황이 발생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전매해도 되고 그냥 임대 주면은 100만 원 받고 황금알을 낳는 급이 아니냐고 라고 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한 개가 아니라 2개, 3개씩 막 분양을 받습니다. 2022년에 어떤 일이 발생하죠? 금리가 미국에서 미친 듯이 올라가죠. 우리나라도 금리 쭉 아파트 시장이 순간 출렁 내려앉습니다. 조정이 되죠. 고점 대비 30% 정도 아파트가 쭉 내려앉는데 2022년 말 4분기에서 2023년 1분기 많게는 2분기 상반기까지 집값이 이제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오피스텔은 아파트의 대체제입니다. 그런데 주력이 무너지는데 대체제가 올라갈까요? 주력인 아파트가 올라가니까 아파트 규제가 들어가니까 대체제한테 몰린 거잖아요. 구조적으로 본다면. 주력이 무너졌다니까요. 떨어지죠. 그러면 오피스텔도 쭉 빠집니다. 수요가 없죠. 누가 삽니까? 아무도 안 삽니다. 그러면 생활형 숙박시설은 오피스텔보다 주차장도 적고 숙박용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투자 수요가 뚝 떨어집니다. 여기에 하나 더 2020년, 2021년에 과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요, 국토부는 과열이 되면 가만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야, 이거 문제다. 딱 보니까, 생활형 숙박시설, 야, 이거 너무 과열인데? 규제해야겠다. 규제가 뭐? 야, 안 되겠다. 니들 원래 용도로, 숙박 용도로만 사용해. 라고 돼버립니다. 그러면 원룸으로 임대 못 준다는 얘기입니다. 너 숙박 안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행강제금 때려버린다? 유예기간 줄 테니까, 1년 줄 테니까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해. 라고 합니다. 단순히 이론적으로는 용도 변경하면 되지? 라고 하는데 용도 변경이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용도 변경한 사례가 한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안 되냐면 주차장 문제가 걸립니다. 왜? 주차장이 다르잖아요. 오피스텔은 주차장이 예를 들어서 100개, 생활형 숙박시설은 70개를 지었는데 오피스텔로 전환하려면 주차장 30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디서? 어떻게? 안 됩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은 안 해줍니다. 시에서, 지자체에서.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지나고 또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위기니까 뭐 대책위원회 만들고 언론에도 나오고 뭐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약간 기회를 좀 더 줍니다. 그러면 뭐 협의를 해가지고 뭐 좀 완화시켜주고 돈을 좀 내든지 하면은 용도 변경 시켜주겠다라고 하는데 용도 변경해도 쉽게 답이 나오지도 않고요. 이미 투자 수요는 떨어졌고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생숙이나 오피스텔 고정 수요잖아요. 자, 상가 얘기 좀 해보게 되면 상가는 두 가지 수요가 있습니다. 유효 수요라고 하는데 돈을 쓰는 수요를 유효 수요라고 하는데 유효 수요는 유동인구가 있고요. 놀러 온 사람들이나 지나가는 사람들, 고정 수요, 배후 수요라고 하는데 거주하는 사람들. 거주하는 사람들은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이고요. 유동인구는 놀러 온 사람들인데 두 개 다가 공실이 생기잖아요.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공실이 7천 오면 안 찼다는 얘기잖아요. 집값이 떨어지게 되니까 입주를 안 합니다. 또 계약하신 분들은 사기 분양이다. 야, 니들이 피 붙는다고 했잖아. 피 붙여서 팔아준다고 했는데 가격이 떨어져 해서 뭐 소송 걸고 입주 안 하니까 입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잔금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한 시행사들은 돈을 못 받으니까 사업이 완료되지 않는데 대출 이자는 또 계속 내야 돼요.
설상가상 건축비가 올랐죠. 공사를 한 시공사들은 추가 공사비를 달라고 합니다. 나 준공 승인 안 할 거야. 사용 승인 안 받아버릴 거야. 마지막에 딱 멈춰버립니다. 돈 내놔. 추가 공사비 내놔. 시행하시는 분들은요. 공사비도 내야 되고 잔금도 안 들어오고 총체적 난국입니다. 그냥 처음에 분양받았을 때는 돈을 좀 많이 벌었다고 생각했는데 예를 들어서 100억 정도, 200억 정도 개발 수익이 발생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입주할 때 되니까 돈이 없네? 잘해야 50억? 실제로 돈이 남지 않고 손해보는 분들도 생깁니다. 안타깝지만 실제로 극단적인 선택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안타까운데 누구도 이득을 보지 못한 피 받고 팔하신 분이나 분양을 하고 빠진 분들만 분양 수수료 받아서 대행 수수료 받아서 돈을 좀 번 것 같고 그러면 공실이 많죠. 시행사들도 무너지죠. 그러면 배후 수요, 고정 수요가 없어지죠. 그러면 놀러 온 사람도 많아야 되는데 관광객들, 생활형 숙박이니까 숙박하러 온 사람들도 많고 웨이브 파크에 놀러 온 사람도 많은데 솔직히 웨이브 파크에 많이 갈까요? 그 시와까지 우리나라 놀 때도 많잖아요. 캐리비안 베이도 있고 뭐 저기 어디요? 홍천에 오션 월드인가요? 오션 월드도 있고 바다도 있고 많은데 그 많은 것 중에 웨이브 파크를 갈 사람들이 안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놀러 갈 수도 있는데 서울 입장에서 본다면 안산에 웨이브 파크 가나 홍천 가나 좀 비슷한 개념 아닐까 싶습니다. 안 됩니다. 유효 수요 중에 고정 수요도 없고 유동 인구도 없는데 유효 수요가 채워지겠습니까? 상가 장사가 안 됩니다. 분양가는 저렴하게 됐을까요? 분양가 저렴하지 않습니다. 1층 기준으로 10평으로 10평 정도 되는 상가가 위치에 따라서 7, 8억에서 13억까지 나왔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뭐 편의점 자리 뭐 이런. 그게 지금 편의점 내에서 장사가 됐을까? 안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가 공실이 87%면요. 이게 신기하게도 상가는 같이 모여서 같이 입점을 해서 다른 업종이라도 같은 업종이라도 커피숍도요. 여러 개가 들어오면 오히려 장사가 더 잘 됩니다. 근데 나 혼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식당 딱 들어가도 북적북적 되면 뭔가 하나 먹고 싶고 줄 서서 먹고 싶은데 들어갔는데 손님이 하나도 없어. 이게 아닌가요? 그냥 나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총체적인 문제가 발생. 그래서 상가도 안 되고 생활형 숙박시설도 안 되고 오피스텔도 안 되고 지하철역이라도 생기면 뭐 어떻게 오피스텔이라도 월세로도 들어오는데 안 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지금 뭐 법에 걸려가지고 용도 오피스텔로 변경도 안 되면 숙박으로 그러면 돌려야 된다. 관광객이 와야 된다는데 대한민국에 요즘 관광객도 많이 오잖아요. 뭐 동남아나 또 여러 나라에서 많이 오는데 외국인들이 웨이브 파크 가서 거기서 파도 탈까요? 하와이 가서 파도 타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거 안 됩니다. 외국인들은요, 서울의 문화나 우리나라의 문화를 접하고 싶기 때문에 뭐 이태원으로 가든 뭐 광화문으로 가든 홍대를 가든 이런 걸 즐기지 웨이브 파크 타는 건 외국에도 있지 않나요? 뭐 두바이 가도 있고 어느 나라 가도 풀장은 다 있는데 굳이 한국까지 와서 수영복 입고 풀장을 왜 갑니까?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국내 내국인이라도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그걸 왜 갑니까? 그럼 생활용 숙박시설도 거기 숙박하면서 웨이브파크를 타는 사람이 지하철도 없는데 렌트해서 숙박을 할까요? 아니면 한국 사는 사람들이 거기 숙박하러 갈까요? 굳이 왜? 차라리 골프장을 만들든지. 그래서 이래저래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숙박이라는 게 또 관리는 누가 합니까? 내가 에어비앤비처럼 해야 될까요? 그것도 쉽지 않죠. 근데 분양할 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체계적으로 뭐 어떤 회사를 지정해가지고 숙박 관리도 다 해주겠다. 하늘의 별도 따다주겠다. 우리 결혼하기 전에 다 그랬잖아요. 여자, 남자만. 특히 남성분들. 사랑하는 분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손에 물도 안 묻히겠다. 하늘의 별도 따주겠다. 지킬 수 있습니까? 지금 지키고 있습니까? 저는 못 지켰습니다. 어떻게 물을 안 묻히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문제인데 이게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분양하신 분들도 연합체를 만들어서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상권이 활성화돼야 되니까 지자체나 국가에서도 뭐 철도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실제로는 좀 난항이 많다. 쉽지 않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논란이 되는 게 상권 활성화가 안 되고 공실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마음이 좀 안타깝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잘 해결이 돼서 분양 받으신 분들 이 고통의 터널에서 좀 빨리
벗어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수요 예측도 어쨌든 너무 잘못한 거잖아요. 네. 예, 수요 예측 잘못한 그 지자체나 정치권에게 한마디 하신다면. 저는 처음부터 이걸 왜 매립해서 했는지를 모르겠고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습니다. 그러면 매립을 해서 분양을 하고 관광지를 개발을 한다면 그게 따른 교통망도 만들어줘야 되고요. 지하철도 만들어줘야 되고 다른 코스들도 같이 연계가 돼서 웨이브 파크만 타고 거기서 잠만 자는 거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 예를 들자면 어디죠? 송산 쪽에 유니버설 스튜디오인가? 그런 것도 같이 연계가 돼서 진행이 되면 유니버설 스튜디오 놀러 오다가 생활형 숙박시설에 잘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관광객 유인이 힘들고 결국에는 그냥 분양을 하기 위한 분양 사업밖에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도 잘못했고요. 세금을 얻기 위한 지자체도 너무나 무관심했고 전 총체적인 난국이다. 정치권들도 그냥 몰라라 내버려 뒀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쪽에 죽여버릴 수는 없으니까 이미 만들어진 거라면 관광시설 또는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만들든 뭘 하든 고객 입장에서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나도 놀러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전체적인 플랜을 다시 한번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